12개 있습니다. 저 네이버 카페 얇게 깎기 동호회 운영자 고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대표가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100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목공에서 일본 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 비중은 있잖아요. 아직 도구로서의 비중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좀 연구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그리고 좀 연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서 그런지 일본 대표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깊이 있는 대표가 좀 이렇게 말을 실수하면 안 되는데, 깊이 있게 대표를 다루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뭐 어쩌다 보니 제가 여기까지 이제 와서 서 있는데, 그러다 보니 대표가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서 극복을 해줘야 하는데, 그냥 계속 갔던 거예요. 그냥 갔어요. 그냥 일어났다 하고 그냥 대표가 가요. 근데 일본 대표가 실질적으로 목공에서는 기본이잖아요. 기본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과학으로 따지면 기초과학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초과학도 실질적으로 대학에서도 마찬가지. 기초과학도 사실 실용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해봐야 표도 안 나는 게 기초과학이잖아요. 그러다 보기에 좀 이렇게 실용 위주로만 가는 게 현실인데, 대표도 꼭 그런 것 같아요. 해도 표도 안 나고, 그렇다고 대표를 썼다고 뭐 작품의 가치가 끊기고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 좀 점점 대표가 좀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최 교수님이 대표로 시작해서 대표로 끝난다는 말을 아까 하시더라고. 내가 잊고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잊고 있었던 얘기인데 최 교수님 그 얘기를 맞다. 그게 벽언이거든요. 일본 목공 속담이 벽언인데, 대표로 시작해서 대표로 끝나는 게 맞아요. 목공은 물론 지금 현대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도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는 어렵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대표 시작해서 끝까지 대표로 간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에 내포된 얘기는 대표는 평생을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이걸 사용하면서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계속 습관시켜야 하는 도구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한 도구는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도구예요. 일본 대표가.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카페에서 평대패 야대깎기 동호회니까 이 평대패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대패 종류가 많잖아요. 저기 쭉 깔려 있잖아요. 저건 속된 말로 3마리 핀데 어마어마한 대패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그 대패의 기본이 평대패예요. 이 평대패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되게 쉬워져요. 이게 제일 사람들이 헷갈리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턱대패 세팅이거든요. 턱대패 세팅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어렵긴 한데, 턱대패 세팅하고 평대패 세팅이 원리가 똑같아요. 턱대패 세팅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평대패 세팅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평대패 세팅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턱대패 세팅도 당연히 할 줄 알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근데 평대패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평대패를 배우면 나머지 대패들은 쉬워져요. 원리가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이 원리가 다 저쪽으로 반영이 돼요. 이게 평대패가 그만큼 기본이면서 중요해요. 이게 대패를 쓰시다 보면 아까 윤 선생님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 평대패를 배운다는 얘기는요, 요걸 쓰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요걸 쓰는 의미도 되지만, 요걸 배움으로 인해서 평대패 세팅을 배웠다는 얘기는 나머지 부분, 이건 그냥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 인문과학에서 토대 상부 구조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철학적인 용어이긴 한데, 토대와 상부 구조라는 얘기가 있는데, 토대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말하고, 상부 구조는 위에 그 위에 건물 같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드는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상부 구조는 토대의 범위를 못 벗어난다고 해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토대를 못 갖추면 그 위에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대패로 비유한다면 이 세팅이라는 게 토대가 되는 거예요. 토대가 되고 그 위에 뭘 올릴까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요. 세팅이라는 개념은 뭔가 깔짝깔짝 대패를 만든다는 개념보다 세팅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게 좋아요. 대패의 원리나 구조를 이해하는 것. 이게 세팅이에요. 대패의 구조나 원리를 이해해야 그걸 내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팅이라는 건 내가 뭔가 끌로 여기를 깔짝깔짝 해가지고 뭐 이게 쓰게 만든다 이런 개념을 벗어나서 대패의 원리를 이해하는, 구조를 이해하는 이게 세팅이거든요. 근데 이 세팅을 이해해야 그 위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대패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일본 대패집 장인한테 보냈어요. 대패 좀 하나 파주세요 하고 그러면 그분이 그 나무를 보고 팠을 거 아닙니까? 파서 나한테 보내왔죠. 그러면 그걸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바로 못 사용하죠. 근데 그 장인이 그거 잘못한 건가요? 그 장인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나무를 보냈으면 쓸 수 있게 보내줘야 하잖아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대패집을 파는 거와 세팅을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달라요. 대패집을 파는 건 파는 거고 세팅은 세팅이에요. 세팅은 그러니까 토대가 되는 거고 나머지 파는 건 상부구조가 돼요. 이게 뭐라고 해야 이해가 빠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대패집을 파요. 응? 내가 대패집을 파고 대패집 파시는 분 가끔 있잖아요. 대패집을 파거나 또 내가 대패를 개조하거나 아니면 나만의 대패를 만들거나 그럴 때 그거 상부구조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뭔가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토대, 세팅의 개념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윗부분이 아니고 이 밑에 부분이다 이거죠. 토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대라는 건 대패를 이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본 대패가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지만 단순한 거 아니에요. 이 속에는 몇백 년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고 일본 대패를 덤비면 굉장히 난감한 현실이 벌어져요.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합니다. 그게 왜 좌절을 하냐면 이 속에는 알게 모르게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그게 다 함정이 돼요. 함정이 돼서 우리 대표를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려운 걸 헤쳐나가려면 이해를 해야 돼요. 근본적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지 않고 덤비면 백전백패죠. 무조건 나가떨어지게 되겠어요. 근데 어렵다라고만 생각하는 이유는 대패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건 한마디로 하면 세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를 하면 안 어려워. 좀 난해하긴 해요. 난해하긴 해도 어렵진 않아요. 세팅이라는 게.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짧은 시간에 뭐 세팅을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는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이 토대 부분, 이 구조 부분만 오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오늘은 일본 대패 구조에 대해서 토대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좀 괜찮았습니까? 예. 우리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대패는 구조가 단순하죠. 어미날, 전날, 내기날, 노름새, 대패집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일본 대패와 서양 대패를 많이 비교하는데 오히려 구조는 서양 대패가 더 복잡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서양 대패는 되게 단순해요. 되게 단순한 구조예요. 오히려 일본 대패가 훨씬 복잡해요. 근데 그 모든 도구라는 게 이렇게 진화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 생기면서 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서양 대표는 업그레이드가 사용자 편의성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계속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서양 대표는 우리가 쓸 때 어느 정도 좀 퀄리티 있는 서양 대표를 구하는
좀 몇 번 해보면 금방 익혀요. 뭐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편리하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지금 폼이 완성된 거예요, 사용자한테는. 근데 일본 대표는 안 그래요. 일본 대표는 업그레이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그레이드 이 사용 대표는 사용자 편리성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용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돼요. 한마디로 정밀한 도구로서의 업그레이드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점이 많은 도구예요, 이게. 한마디로 굉장히 난해한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편하게 쓸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잘난 척 하려고 만드는 도구와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따지고 보면 난해하게 만들어진 도구거든요. 그 대신 이건 전문가용으로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계속 그렇게 다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왜 얇게 깎기를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얇게 깎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얘 자체가 얇게 깎으려고 만들어진 도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얘는 사용대표하고 달라요. 사용대표는 그냥 이 범용성으로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어진 도구고 얘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누구나 쓸 수 있는 도구가 아니야. 한마디로 자격증이 필요한 도구예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 안 따고 도로에 나가면 큰일 나요. 똑같아요. 예, 어느 정도는 일본 대표는 조금 숙달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막 쓰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좀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냥 아예 손을 안 대요. 일본 대표. 근데 일본 대표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문가용 도구예요. 전문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정밀 도구예요. 정밀 도구이기 때문에 굳이 왜 얇게 깎기를 해요가 아니고 야는 얇게 깎으려고 만들어진 도구예요. 그래서 그냥 얇게 깎고 지나 안 지나 이렇게 한번 깎아보는 거예요. 얇게 깎기라는 게. 아무래도 성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쐐기 형태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쐐기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됐고 이제 폼이 완성된 거예요. 왜 일본 대표는 어미날이 쐐기 형태였을까요? 아무 생각들이 없으시죠. 왜 쐐기 형태가 이게 단점이 되게 많아요. 셋팅이 되게 어렵죠. 쐐기 형태라는 거 불규칙적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1대1로 대표님이랑 맞춰야 돼요.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직사각형이면 편하잖아요. 선생님 오셨습니까? 커피숍이 없었죠, 중간에? 아, 제가 그걸 본체 처음 이렇게 좀 일단 선생님 농담이었습니다. 아, 예. 자, 어디까지? 왜 쐐기 형태였을까요? 그죠? 네, 자, 일본 대표가 쐐기 형태가 된 가장 큰 장점은, 가장 중요한 점은 쐐기 형태가 단점이 많지만 장점이 큰 장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미세 조정이에요. 미세 조정이 되기 때문에 쐐기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미세 조정이 되죠? 이게 미크론 단위로 조정이 돼요. 대표집에서 미크론 단위로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미크론 단위로 뺄 수가 있어야죠. 대표법을. 미크론 단위로 조정한다는 건 대표집에 스스로 고정이 된다는 장점이죠. 쐐기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직사각형 형태면 이 직사각형 형태 얘를 잡아야 할 새로운 장치가 필요해요. 그죠? 새로운 쐐기를 박든 뭐 나사를 박든 새로운 장치가 필요한데 얘는 쐐기 형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대표집에 잡혀요. 지가 대표집에 고정이 돼요. 대표집에 고정이 되면서 딱 고정이 되니까 대표집에서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대표집을 때릴 때 어미라를 넣고 이렇게 밀어 넣잖아요. 밀어 넣고 이렇게 하면 날개가 밑으로 흩어내죠. 이렇게 하면 나무고 올라옵니다. 그죠? 이렇게 조정을 하죠. 대부분 밀어 넣을 때 이렇게 밀어 넣는데 원래 일본 대표는 이렇게 밀어 넣는 거 아니고요. 처음에만 이렇게 밀어 넣고 조정은 여기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줘요. 간접 타격이라고 하거든요. 직접 타격 조정이 아니라 간접 타격 조정을 하는데 이 조정이 미크론 단위로 가능하기 때문에 쐐기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쐐기 형태의 단점은 뭐죠?
단점은 세팅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쐐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1대1로 맞춰야 하잖아요.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손으로 해줘야 기계 작업이 안 돼요. 일일이 손으로 하다 보니까 세팅이 어려운데 또 단점이 또 있죠. 대패집을 잘 쪼개 먹어야 잘 쪼개져요. 나무 대패집은 나무잖아요. 나무는 수축 팽창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계속 수축 팽창하면서 결국은 수축으로 가는 거죠. 수축으로 가면 이 쐐기가 한마디로 쐐기가 이 대패집을 깨먹는다는 거예요. 깨먹잖아요. 또 단점이 있나요? 단점이 아주 많아요. 이게 일본 대패가 단점이 아주 많은 거거든요. 어쨌든 단점이 많은데 그래도 이 한 가지 미세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쐐기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만큼 얘는 일본 대패는 그만큼 그 전문가용으로 그냥 업그레이드가 계속 된 거예요. 이게 일본 대패도 만약 이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하려면 이 쐐기 형태를 벗어나야죠. 이 쐐기 형태가 굉장히 이 단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일본 대표는 전문가용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이 쐐기 형태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됐어요. 그 다음에 어미라를 보시면 이렇게 등을 보시면 이렇게 파놨어요. 그죠? 그거 다 아시죠? 알까비라고 이렇게 파져 있잖아요. 이 어미라 등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파놨어요. 왜 파놨을까요? 시대가 아까워서 좀 깎아서 엿사 먹은 건 아닐 거고 왜 이렇게 팠을까요? 대패집도 볼록 그렇죠. 대패집도 볼록 여기가 이렇게 오목하니까 당연히 물면을 이렇게 볼록 해야 하잖아. 이렇게 왜 파는지 이유 없이 파는지는 아실 거예요. 이게 파는 걸 젠이라고 해요. 이렇게 밀어서 파는 게 옛날에 손으로 다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쫙쫙 긁어냈는데 이건 연철이잖아요. 간철이 아니고 연철이라 밀려요. 이걸 왜 파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파는 거. 이렇게 파놓으면 되게 골치 아파요. 이렇게 파졌으니까 물면이 볼록하겠죠. 그죠? 이렇게 물면이 볼록하면 뭔 현상이 벌어지죠? 여기 타격점이 형성이 돼요. 대패집이 대체적으로 정목을 기준으로 이렇게 수축이 되죠. 이렇게 수축되죠. 그러면 이렇게 수축될 때 물매면은 이렇게 더 올라오겠죠. 이렇게 봉우리가 형성되겠죠. 그럼 여기 타격점이 형성이 돼가지고 어미를 딱 때리면 약을 한마디로 이렇게 놓고 여기를 딱 때리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딱 때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어미를 치면 이 볼록하게 형성된 부분이 탁 자극을 위해서 대패집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깨지는 원인이 이렇게 대패집은 근데 잘 깨지는데 왜 여기다 파느냐 이거. 이렇게 파놓으면 물면을 볼록하게 만들어 놓으면 물면이 볼록하기 때문에 잘 깨진다는 걸 다 아는데 왜 여기를 파느냐 이거죠. 왜 팔아야 돼? 자, 여기 파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날물을 반드시 내리기 위해서요. 날물이 틀어지지 않게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자, 아까 말씀드린 간접 조정이라고 했죠. 정확히 우리가 가운데를 칠 수는 없어요. 여기도 정확히 생각을 나눠가지고 가운데를 정확히 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야가 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야는 미세 조정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도구라 했잖아요. 미세 조정이라는 건 이 미크론 단위로 조정한다는 얘기인데 미크론 단위가 사람들이 감각이 없으시는데 우리 머리카락이 몇 미크론이죠? 우리 머리카락이 50미크론 정도 돼요. 저 미크론 게이지 가져왔으니까 재보면 50에서 한 70미크론 정도 나와요. 그럼 우리 대표를 칠 때 보통 막 한 잔이 뭐 5미크론, 미크론 칠 때 야가 여기를 치면 야가 삐딱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내려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내려갔다가 반드시 올라와야 하잖아요. 이 도구 자체가. 그러니까 그 반드시 올라가고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파는 거예요. 여기 파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 이제. 아니 괜찮아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아니, 여기가 파진 이유는
반드시 올리고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파놓는 거예요. 이 파놓은 것 때문에 세팅이 굉장히 또 어려워지죠. 대패집이 이거를 1대1로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대패집은 이 R값과 이 R값이 동일하게 형성이 돼야 돼요. 그죠? 만약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 있어요. 대패를 얼마나를 내리면 어느 한쪽으로 날이 먼저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이건 R값이 무너진 겁니다. 그죠? 이 R값이라는 건 이렇게 물면 이렇게 물러가잖아요. 어미날은 오목하고요. 근데 대패집이 수축하면서 얘가 뽀근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살짝 틀어지면서 R값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럼 어느 한쪽으로는 R값이 이렇게 밑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죠. 그럼 기울은 쪽으로 어미날이 먼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어미날이 한쪽으로 먼저 내려온다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R값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R값이 무너지면 우리가 다시 그 R값을 복원해 주는 게 세팅이에요. R값을 복원해 줘야 돼요. 볼록하게 다시. 볼록하게 해주면 얘가 반드시 내려가게 만들어 주라는 거죠. 네? 그게 세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볼록하게 오목하게 파여졌다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요. 이게 지금 날골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 날골로 들어가는 부분이 표가 나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 자기 대표들이 하나 있어서 보면 좋은데 이렇게 굽어져 있죠. 네. 이렇게 굽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정상인가요? 이렇게 굽어져 있죠. 우리가 날고를 여기가 빠르게 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미날은 여기가 절대 반짝하지가 않죠. 여기는 다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날고는 이렇게.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일본 대표 어미날은 연철과 강철이 접쇄되어 있잖아요. 접쇄되어 있어 강철과 연철이 팽창률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날모로 다 이렇게 휘어요. 팽창률이 달라서 모든 날모로 다 휘는데 이걸 반드시 잡아줄 수도 있고 안 잡아줄 수도 있어요. 원래는 반드시 잡아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날물의 이쪽 부분에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닿는 부분이 반듯하면 좋아요. 그러면 이게 반듯하게 잡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수정발에다 그걸 잡고 막 이렇게 밀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잡았어요. 여기를 반드시 잡았어요. 반드시 잡으면 이렇게 막 밀어버리니까 강철이 좀 많이 얇아지고 여기 뒤태가 좀 안 이뻐지죠. 항아리 모양은 이렇게 크게 분할이 형성되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옛날 목수분들은 여기가 휘어져 있으니까 이걸 그냥 금강산에 대고 막 밀어가지고 반드시 잡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휘어진 건 다 아시는데 이게 원래는 부장장님들이 좀 잡아주셔야 돼요. 잡아주셔서 출고를 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좋은 대표들 보면 안 잡혀 있어요. 그냥 다 일체로 나와요. 근데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는 모르겠어요. 저도. 정상일 수도 있고 비정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은 안 잡아요.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는 강철이 너무 소모가 많이 돼요. 그리고 이걸 카리걸에서 잡는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너무 날물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 대신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건 다시 해야 돼요. 이 휘어진 걸 가지고 좀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연마할 때 이런 휘어진 부분이 좀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그건 뭐 연마 나중에 설명드리고. 자, 그럼 이 휘어진 부분이 이렇게 열처리 때문에 이렇게 뒷날이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러면 열처리 때문에 휘어지는데 그것까지 인정을 해요. 휘어지는데 이 양쪽이 휘어진 것이 같이 휘어졌냐 안 같이 휘어졌냐 그걸 또 봐야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같이 안 휘어져요. 그렇게 얌전하게 휘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휘어진 여기도 휘어졌고 여기도 휘어졌는데 같이 안 휘어져요. 똑같이 휘어지면 좋죠. 똑같이 휘어지면 좋은데 같이 안 휘어져요. 다 그래요. 모든 날물을 확인해 보면 미세한 차이지만 휘어짐이 달라요. 이 양쪽. 이
이 양쪽의 휘어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다른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굴려서 좀 어렵죠. 그게 난해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양쪽을 똑같이 잡는 분이 계셔요. 가끔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뭐 구리 같은 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옆에서 막 치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이 휘어짐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휘어진 걸 잡아주는 건데 제가 좀 잡아봤더니 잘 안 잡혀요. 생각보다 안 잡혀요. 그리고 일단 손이 떨려서 잘 안 잡혀요. 이 비싼 걸. 이 비싼 걸. 그리고 그 대장장이 분들을 잡을 때 나름대로 열처리 전 과정에서 잡을 거예요. 아마 이게 열처리가 끝난 상태에서 잡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원래 잡아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 연한 뭐 구리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쳐서 바란스를 잡아줘요. 잡아주는데 대체적으로 잡았다고 해도 휘어짐이 다를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다 달라요. 대패만 자기 대패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집에 가서 오늘 이렇게 보고 세팅하기 전에 그런 거 다 확인하셔야 돼요. 원래. 그러면 여기 양쪽이 다 휘어졌는데 이 휘어진 걸 세팅을 한다면 참 난감한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세팅할지 참 걱정이에요. 저도. 제가 생각해도 걱정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휘어진 것까지만 얘기하고 세팅 부분은 알아서 하세요. 그럼 오늘 토대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상도로전은 오늘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토대 부분만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여기가 오목하게 파여진 거 하고 여기가 휘어진 거 이해하셨죠? 이 휘어졌다 그래도 같이 휘어지지 않는다는 거, 다르게 휘어진다는 거, 그것까지는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다르게 휘어졌으니까 그건 알아서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휘어진 거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이렇게 놓고 이게 네 면이 맞춘 상태에서 따라꺼내 보면 돼요. 톡 쳐보면 흔들거려요. 살짝씩 흔들거려요. 그러면 그걸 확인해보면 대체적으로 다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팅할 때 이 문매면하고 난로에 닿는 부분이 5개가 닿아요. 자, 여기를 반드시 잡았다면 물면 대패집에 닿는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닿죠. 5부분이 닿는데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이 네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은 휘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는 휘어졌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물냉면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반듯할까요? 이 부분 반듯 안 해요? 이 부분 전부 다 보면 여기가 까딱까딱합니다. 안 반듯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물냉면으로 닿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져 있으면 그런 대로 세팅 해볼만 해요. 제가 물록하게 파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오목한데 여기는 어느 한 점에서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열처리 때문에 그래요. 열처리에서 팽창력이 다르기 때문에 살짝 배가 불러와요. 근데 요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요걸 대장장이들이 잡아줘야 맞아요. 대장장이들이 이걸 잡아줘야 맞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안 잡아요. 근데 안 잡았다고 불량은 또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대패를 한두 대 만져본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대패를 만져봤어도 다 꺼덕거려요. 정상적으로 잡아진 대패 난구를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을 가보진 않았지만 일본 대장장이가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이 꺼덕거리는 게 정상이냐? 아니면 반듯한 게 정상이냐? 이게 파가 나뉘어져요. 반듯하게 잡아야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놔둬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얇게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잡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를 반듯하게 잡아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생각보다 안 잡혀요. 뭔가 젠 같은 이게 이제 지그 같은 것이 있어서 그대로 쫙 밀어내면 좋은데 드레멜로 긁어서는 잘 안 잡혀요. 이 부분이. 이게 반듯해야 하는데 원칙으로는 반듯한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가 휘어져 있어요. 그건 아셔야 돼요. 이게 일본 대표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세팅을 어떻게 해야 해요? 그게 쉽지 않을걸요. 이건 3차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오목한 걸 2차원이라 파낼 수 있어요. 오목한 데가 볼록하면 어떻게 맞출 거예요? 이게 참 난감하죠.
어떻게 답이 있나요? 방법은 여기를 긁어내는 방법인데 이건 어려우니까 대체적으로 대부분 안 긁어내고 세팅을 해요. 그냥 세팅을 하시는데 안 긁어내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이 내면이 정확히 수평을 이루어지지도 않고 휘어져 있기 때문에요. 휘어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내면이 정확히 이 수평이 맞지도 않고 여기도 블록급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세팅을 해야 하냐?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대패는 기본적으로 대패밥이 얇게 안 나오는 이유는 날이 떨리기 때문에 그래요. 날이 떨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날 떨림이라는 거 대패 날이 부재를 깎고 지나갈 때 날 끝에 엄청 저항이 걸리잖아요. 이 저항을 얘가 못 이길 때 떨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를 대패집에다 세게 밀어넣는다고 해서 날 떨림이 사라지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 압력이 세다 안 세다는 건 이 떨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날 떨림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 저는 딱 한마디로 정의돼요. 밸런스 좀 잡아주세요. 밸런스가 뭐예요? 밸런스를 잡으라는 건데 이 밸런스라는 건 한마디로 함축된 용어예요. 여기 블록한 거 여기가 틀어져 있는 이 부분이 합체되어서 떨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어미날을 아무리 잘 세팅을 해도 이 대패집을 아무리 잘 세팅해도 이 자체가 이상하게 휘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세팅을 하면 분명히 날떨림이 생겨요. 근데 그 날떨림의 한계가 한 30미크론 정도는 표가 안 나요. 근데 어디 정도에서 표현하냐면 한 15미크론 정도 내려가면 표가 나요. 떨림이 있다는 걸 표가 나요.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대패를 쓰다 보면 거의 30미크론 이하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대패를 쓰시려면 30미크론 이하로 내려가야 돼요. 왜 내려가야 하냐면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대패를 쓰는 건 거의 초벌 중거 안 써요. 거의 마무리 위주로 대패를 써야 돼요. 이제. 초벌 중거는 좋은 기계라고 왜 썼죠? 근데 마무리 위주로 써야 하는데 마무리라는 건 30미크론 이하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대패빵이. 30미크론 이하로 내려가야 얇게 깎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얇게 깎기를 왜 하냐고? 얇게 깎아야 안 뜯겨요. 얇게 깎으면 훨씬 뜯김이 덜합니다. 그 힘도 덜 들어요. 그리고 날도 오래 갑니다. 날 내구성이 훨씬 높아져요. 30미크론 이하로만 치면. 그렇기 때문에 얇게 깎기를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얇게 깎기가 더 맞아요. 지금 얇게 깎기 할 시대예요. 이제 날무로 그만하고요. 저는 답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날무에 대한 답을. 그건 알아서 각자 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얘기했지만 토대만 얘기하는 겁니다. 토대. 상부 구조는 저도 잘 몰라요. 자, 그럼 세팅 부분에서 좀 간략하게 조금 답을 한번 해볼게요. 대패집 세팅은 이 양문에 대한 상부 구조예요. 이제 세팅은 세 가지를 해주시면 돼요. 세 가지를 하시는데 이 세 가지는 말볼각, 양쪽 말볼각이 같냐를 보시는 거예요. 이 양쪽 날의 각도가 같냐 안 같냐를 보는 거예요. 같을까요? 안 같아요. 절대 안 같아요. 왜냐면 나무기 때문에 그래요. 쇠가 아니에요. 나무기 때문에 양쪽 날볼각이 항상 틀려져요. 이 날볼각이 같냐 안 같냐 그러면 비를 너무 쓰면 안 되는데 날볼각을 잡았다고 해서 날볼각이 양쪽 촉각하게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다시 저로 넘어가면 야의 휘어짐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야를 똑같이 잡았어도 야의 휘어짐이 다르면 날볼각이 틀어진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근데 세팅만 잘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일단 어쨌든 나눠서 날볼각이 똑같이 잡아줘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세팅은 원칙을 가져요. 그러니까 야는 일단 지금은 배제하고요. 야의 날볼각을 똑같이 잡아줘야 돼요. 날볼각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 유튜브에 보고 나와 있는데, 자, 잠깐만 시범 보일게요. 근데 날볼각은
굉장히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표에 대한 자신이 생기면 날골 각을 한 번씩 손대 보세요. 날골 각을 이렇게 중심 같은 반듯한 걸 대고 자기가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복사해서 그대로 야가 같냐를 보는 거예요. 양쪽이 같냐. 양쪽 날골 각이 안 같으면 당연히 양쪽 날골 각을 잡아주셔야죠. 양쪽 각이 너무 터무니없이 틀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기가 복잡하면 그냥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 어미나를 넣어봤을 때 이렇게 봐서 양쪽 날골 각을 봤을 때 떠 있는 부분이 심하게 나오면 안 돼요. 떠 있으면 안 돼요. 얼추라도 보면 붙어 있어야 돼요. 최소한 4군데는 붙어 있어야 돼요. 위, 아래, 위, 아래 4군데는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날골 각이 같냐를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먼저 세팅을 할 때 날골 각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이게 난립이잖아요. 이 난립이 세팅의 기준점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준점인데 이 난립을 기준으로 이게 날골 각냐를 갖잖아요. 그럼 이 높이가 같냐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높이가 같은 대패 거의 없어요. 그거나 안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대패집이 틀어지기 때문에 대패집은 이렇게 보시면 난립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윗부분이 많이 틀어져요. 여기에서 많이 움직여요. 이 대패집은. 여기는 좀 길고 여기가 짧고 사실 이 난립 이쪽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못 잡아요. 약한 부분이 여기가 약하다 보니까 난립 이 밑에보다는 위에 부분이 자꾸 흔들려요. 휘어지니까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날골이나 물매면이 다 움직였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죠? 날골도 움직였고 물매면도 움직였고 다 움직인 거예요. 이게 그때 움직였을 때 날골 각도 틀어졌을 거고 날골의 대칭도 분명히 틀어져 있어요. 날골 대칭이 안 맞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날골 대칭을 확인하는 방법은 혹시 연기자 있나? 연기자를 안 갖다 정확히 보이네요. 뭐 다들 아시니까 자 날골 대칭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데 이렇게 확인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데 전제 조건은 어미날에 편가리가 있냐 없냐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죠? 전제 조건. 어미날이 편가리가 있는 상태에서 날이 반드시 나왔냐 안 나왔냐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어미날이 편가리가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날물을 내려서 이 연기자와 날끝을 수평을 맞춰주는 거예요. 똑같이 간격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보면 어미날이 높고 낮은 게 보여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 안 되면 제 유튜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잘 나왔으니까 일본 대패에서 편가리가 있으면 일본 대패가 아니에요. 일본 대패는 편가리를 1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 대패들을 보면 다 편가리가 있을 거예요. 무조건 있다고 봐야 돼요, 편가리가. 거의 없는 날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한계잖아요. 사람은 오른손이 힘이 세요. 오른손이 힘이 세기 때문에 다 오른쪽이 먼저 달아져요. 다 연마가 이쪽이 먼저 돼요. 그걸 의식하지 않고 계속하면 계속 이렇게 편가리가 생기는 거죠.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편가리가 생겨요. 누구나 생겨요. 자기가 안 생긴다 생각하는 그건 사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편가리가 생기는데 그걸 중간중간에 확인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대패를 제대로 쓰냐 안 쓰냐 그 차이예요. 누구나 대패는 연마를 하다 보면 편가리가 생기니까 중간중간에 편가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편가리 확인하는 법 이렇게 하면 확인되죠. 연기자로 이렇게 봐도 되고 여기다 연기자를 이렇게 놓고 보는 거. 왜냐하면 얘는 직사각형이 아니잖아요. 쐐기 형태잖아요. 쐐기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보고 봐서 이 기울어짐이 똑같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 대패가 편가리가 있으면 왜 일본 대패가 아닐까요? 네? 편가리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 선생님 가만히 계시고 입이 달싹달싹 자, 일본 대패가 편가리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 일본 대패는 편가리를 1도 허용하지 않아요. 편가리가 있는 날물을 보면 그건 일본 대패라고 말을 안 해요. 그건 대패가 아니야. 한마디로 말해요. 일본 대패로서는 자격 미달이야. 자, 편가리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 말이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깎일 때 저기 한쪽이 두껍고 한쪽은 얇고 그러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일단 편가리가 있으면 날이 땅에 내려오겠죠. 한쪽이 먼저 이렇게 높이 나오겠죠. 편가리가 있으면 날이 이렇게 했을 때 편가리가 있으면 이쪽이 날이 먼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쪽이 먼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기준으로 날 수평을 잡아야 하잖아요. 날을 반드시 나오게 하려면 날 수평을 잡는 방법은 이거죠. 이렇게 날 수평을 잡죠. 이렇게 잡잖아요. 날 수평을 이렇게 잡죠. 그러면 이렇게 이 편가리가 있어서 어미랄 이 허리를 치는 순간 이 대패는 일본 대패가 아니라는 소리죠. 왜 아니냐면요. 자, 아까 설명드렸죠. 울매면은 물록하고 어미나는 오목해요. 자, 이 상태에서 어미나를 틀었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그죠? 야는 쇠고 얘는 나무예요. 야가 야를 쥐어짜는 역할이 되는 거죠. 딱 쥐어짜잖아요. 그죠? 대패집을 딱 쥐어짜요, 야가. 그러면 야는 나무예요. 야는 나무기 때문에 야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정확히 삼천평을 잡았는데 야를 쥐어짜면 야가 움직인다고요. 그럼 이미 평이 깨져 있어요. 대패집 평이 이미 깨져 있는 거예요. 내가 허리를 치는 순간 내가 이렇게 허리를 치는 순간 이 대패집은 평이 깨졌어요. 여러분은 평은 안 깨졌는데 제 평은 깨져요. 왜냐면 여러분은 30m를 이해하는 괜찮아요. 그냥 막 쳐보세요. 막 쳐도 됩니다. 그 정도 깨지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미세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평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평이 깨지면 안 되는데 어미나 허리를 치는 순간 얘가 울매면을 야가 비틀었단 말이에요. 비틀는 순간 이 대패집이 움직이기 때문에 평이 깨졌어요. 그래서 일본 대패는 편가리가 있으면 일본 대패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일본 대패가 아니라 그냥 서양 대패야. 막 치는 막 대패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일본 대패를 정확히 쓴다는 건 쉬워요. 편가리가 없어야 돼요. 무조건. 근데 대패 한번 가서 보세요. 다 편가리 있어.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기본이 편가리 잡는 거야. 그죠? 뭐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디까지 편가리. 대칭. 자, 각 잡았고 대칭을 잡으셔야 돼요. 대칭을 잡는 방법을 얘기했죠. 이걸로 가서 날이 이렇게 높낮이가 다르면 원래는 높은 쪽을 날보를 깎아야 돼요. 왜 높은 쪽을 깎냐면요. 대패집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날볼이 높아지거든요. 야를 깎는 게 정상이에요. 야를 깎으면 당연히 압력이 쭉 빠지잖아요. 여기 빠질 때 대패밥으로 여기 다시 보강을 해줘야 맞아요. 근데 깎으라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상하게 깎더라고요. 날고 이상하게 깎아서 반대로 해요. 저는 이제요. 낮은 쪽을 높이는 거예요. 그냥. 낮은 쪽을 높여줘요. 그게 날골에 대칭이 틀어져서 날이 뚝딱하게 나오면 높은 쪽을 깎지 말고 낮은 쪽을 대패밥을 묻혀서 올려주는 거예요. 날이 이렇게 나와서 날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여요. 날이. 그러면 어미날 허리를 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미날 허리를 치지 마세요. 일본 대패는 어미날 허리를 치는 순간 그게 일본 대패가 아니에요. 어미날 최대한 허리를 안 치고 쓰는 게 일본 대패예요. 이게 허리를 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높이를 맞추라고. 이 높이를 맞춰주면 허리 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를 깎아서 내리지 말고 여기를 대패밥으로 올리라. 올려서 날 수평을 여기서 이렇게 반드시 잡아주면 내가 허리 칠 일 없잖아요. 야를 그냥 오르고 내리기만 해주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줬으면
그 다음에 물매면입니다. 이제 물매면 세 가지죠. 날골과 대칭, 물매면 수정을 해주면 돼요. 이제 물매면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참 답이 없어요. 저도 어떻게 할 건가 답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정확한 건 일본 대표는 물매면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든 간에 날골각이나 대칭은 눈에 보여요. 우리가 수치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날골각이 틀어졌다, 대칭이 틀어졌다. 이건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편가리가 있다 없다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뭐 여기 틀어졌다, 여기도 틀어졌다 다 확인이 가능해요. 딱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게 물매면이에요. 물매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일본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물매면이에요. 이 물매면의 역할이라는 게 날볼은 이쪽 날볼은 여기가 날볼을 이렇게 집지를 해주잖아요. 날볼은 일본 대표에서는 벽이에요. 벽. 서양 대표로 말하면 플러그 정도 역할을 해요. 딱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날볼이. 이 날볼이 이쪽 부분이 따지고 보면 또 마구리면이에요. 마구리면이기 때문에 여기를 딱 받쳐줘요. 이 받쳐주는 면이 틀어지면 얘가 날떨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러겠죠? 닦는데 이 받쳐주는 날골이 틀어져 있으면 야가 제대로 여기로 춤을 추겠죠. 이게 정확히 맞았다. 날골이 정확히 야를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는 물매면 수정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날골 이런 거 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물매면은 어떻게 수정을 해주냐. 딱 힌트를 제가 세 가지만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본 대표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평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얇게 못 깎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평을 못 잡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 좁은 면을 평 잡으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잡을 것 같으죠. 여기를 타이트하게 평을 잡을 것 같으죠. 이거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잘 안 잡혀요. 일본 애들도 못 잡아요. 평을. 왜 못 잡는지 이 평은 잡죠. 당연히 여기다 놓고 그냥 몇 번 밀면 당연히 이 평은 잡잖아요. 근데 이 대패는 움직이잖아요. 압력을 줬다 뺐다 하잖아요. 그래? 어미날이 들어가고 나오고 오면 압력이 들어가잖아요. 압력이 들어가면 이 나무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평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패를 쓸 때 삼전평이 굉장히 중요한 줄은 알지만 이 삼전평을 정확히 잡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못 잡아요. 그래서 일본 애들 대패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아, 저는 이전평 잡고 쓰는구나. 거의 90%가 이전평만 잡고 써요. 여기를 포기하는 거죠. 여기만 평을 잡아요. 어떤 사람은 양심은 있으면 여기까지 평을 잡아요. 3점평 이렇게 양심은 있어서 거의 여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도저히 자기 수준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평을 잘 잡았어요. 이 대표집에서 이렇게 평을 잘 잡아서 어미를 딱 넣으면 이 평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삼전평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대표에 굉장히 쓰기 힘들어요. 내가 평을 잡았어. 여기서 삼전평을 분명히 잡았는데 어미나를 넣는 순간 평이 깨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하는 방법이 본날 대표를 다시 그쪽 본날 대표를 긁어서 평을 잡아요. 근데 본날 대표로 평을 잡으면 단점이 하나 있죠. 날물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죠? 날물이 움직이면 평도 움직이고 같이. 그죠? 본날 대표로 평을 잡으면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어미나를 넣든 본날을 넣든 어미나를 빼든 이 평이 움직이지가 않아야 돼요. 삼전평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 답이 물매면에 있다 이거예요. 그 답은 물매면에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답이 될 겁니다. 만약 물매면 내가 어미날에 연필을 칠하거나 오일을 칠해서 어미날 여기다 넣었다 뺐어. 그러면 여기에 오일이 집중적으로 묻어나요. 윗부분에. 그러면 이 대패집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그게 답이에요. 자, 내가 연필을 칠하고 여기다 연필을 칠했고 아니면 오일을 살짝 발라서 넣었다 뺐어요. 그러면 오일이 묻어나는데 대체적으로 위쪽으로 오일이 묻어납니다. 묻어났을 경우에 이 대패집이 어떻게 움직였냐가 답이 되는 거죠. 분명히 움직였어요. 대패집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압력이 들어가면 대패집은 움직여요. 나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압력이 물리면 위쪽으로 전달이 됐으면 대퇴집은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와요. 압력이 이쪽으로 이게 한마디로 물매면 위쪽이 압력이 되면 이쪽에 압력이 전달이 돼요. 이렇게 분산이 되거든요. 이렇게 분산돼서 여기가 높아져요. 여기가 높아진다는 소리는 이렇게 삼점평을 보면 여기가 떠 있죠. 여기가 네. 빛이 들어와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높기 때문에. 그죠? 삼점평이라는 건 정확히 딱 맞았을 때 빛이 이쪽 세 군데가 안 들어와야 하잖아. 빛이. 그래야 정확히 삼점평이 맞는 건데 얘가 높아지면 얘가 이제 극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붙어 있는데 여기가 떠 있죠. 여기가 떠 있는 만큼 대표밥은 두꺼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미를 넣어도 여기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오일을 붙이고 연필을 붙였더니 여기는 연필이 오일이 안 묻어나는데 이 밑에 쪽에 묻어나요. 그럼 대표집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반대로 움직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대표집에서 위쪽이 아니고 밑에 쪽에 움직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얘가 지금 이걸 자를 수는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이렇게 돼보면 이제 여기가 빛이 들어오겠죠. 그죠? 여기는 맞은데 여기가 떠있겠죠. 자,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물매면 수중에서 답이 돼요. 그러면 세팅을 잘했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어미날 넣던 뺐던 이 평이 유지가 돼요. 3점평은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3점평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아니에요. 이 부분의 평이 항상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걸 3점평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어미날 넣고 뺐을 때 이 부분이 변하면 안 돼요. 그죠? 이 부분은 그냥 항상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변할 수는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이 변할 수는 있어요. 그 대신 우리가 그걸 예상해서 이 부분 미리 좀 깎아내잖아. 이 부분도 미리 좀 깎아내죠. 이 3점평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세팅이 잘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매면 수정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매면 수정을 잘해야 돼요. 물매면이 어미날을 정확히 받치고 있어야 돼요. 정확히 R값이 형성돼야 하고요. 어미날을 정확히 고르게 야를 안고 있어야 돼요. 어미날. 그렇게 세팅해 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하고 나서 바닥평이 이제 어미날 넣었을 때 바닥평 3점평이 유지가 잘 돼 있으면 어미날 물매면 수정이 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된지를 확인하는 건 넣고 보니까 3점평이 유지가 됐어요. 3점평이 유지가 됐으면 그 다음에 날고를 넣었다 뺐다 해보세요. 앞뒤로 넣었다 뺐다 할 때 야가 반드시 올라갔다 내려간다 하면 돼요. 이 반드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으면 이 대패는 얇게 못 빼요. 반드시 올라갔다 내려가셔야 돼요. 만약 반드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으면 아까 말했죠. 물매면의 R값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죠? 어느 한쪽이 R이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연필을 묻히고 넣으면 얘가 압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묻어나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 잘 맞는구나 하고. 근데 어미날 넣었다 빼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어느 한쪽으로 먼저 내려가거나 먼저 올라오면 그쪽이 R값이 잘 형성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팅을 내가 잘했다라고 말하는 건 세팅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건 3점평이 유지가 돼야 하고요. 또 어미날 올리고 내렸을 때 똑같이 반드시 올라왔다 내려가면 세팅이 잘 된 거예요. 그 대패로 대패밥을 빼면 무조건 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얇게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얇게를 못 뺐다. 우리가 대패면 너무 두껍다 하면 이 중에 뭔가 하나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평이 안 맞았거나 이 물매면이 R값이 형성이 안 돼서 얘가 이게 정확히 어미날 안 잡혀 있어서 부르고 떨리면 대표합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뚝뚝뚝뚝 끊겨서 나와요. 떨림이 있으니까 얘가 정확히 무게를 치고 쭉 나가는 게 아니고 떨리면서 그 떨림의 높이만큼의 대표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뚝뚝뚝 끊기고 심하면 부재를 만져보면 부재가 어떤 물통할 때도 있고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 토대와 그 상부 구조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더 나가면 더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할게요. 질문 혹시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물배면을 우리가 만들 때 연필을 씌워가지고 내리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고르게 묻어난다. 그러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속을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속을 수 있다고. 네. 원래 원칙으로 제가 말씀할 때는 이렇게 연필을 묻혀서 물매면을 내렸을 때 물매면이 호랑이 자국이 날 때까지 수정을 하라고 해요. 전체가 다 시커매지고요. 얼룩덜룩 하는데 그 얼룩덜룩한 그 포인트가 어느 한쪽은 시커멓고 어느 얕고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호랑이 무늬처럼 나오면 그만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도 사실은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오목한데 부족하다. 네, 그것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답에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표가 좀 당해야 일단 호랑이 무늬처럼 나오는 상태를 찾아야 된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말하고 오버하는 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이 대패가 좀 이 부분이 볼록할 때 사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똑같이 볼록한 대패도 사실은 없어요. 야가 삐딱하고 이렇게 볼록한 대패도 많고요. 어떨 때는 여가 오목한 대패도 있어요. 볼록한 것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대패도 있고 이렇게 되고 차라리 이렇게 볼록하면 어떻게 좀 우리 감으로라도 잡지. 야가 삐딱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을 못해요. 스스로 이제 하다 보면서 좀 감각적으로 좀 나가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최소한 이 부분을 무시하고라도 어느 정도 물내면에 연필자국이 정확히 묻어나면 얇게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처럼 뭐 3미크론까지 5미크론 뺄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기에 이 정도면 그냥 물내면에 잘 묻어나기만 하면 분명히 얇게는 나와야 좋아요. 이렇게 묻어나는 걸 보면서 깎지 않아요? 네. 깎으면서 근데 깎는 건 아니에요. 아니 긁어내. 네, 긁어내야 긁어낼 때 하다 보면은 이 칼이 이 옆으로도 옆면도 닿고 그렇게 되는데 큰 상관이 없는 것이 그거를 한 보통 한 10mm, 12mm를 쓰거든요. 옆면에 닿을 일이 없는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거 보면 이 축이 여기가 직각이 아니에요. 여기가 직각이 아니에요. 세팅할 때 여기가 직각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직각이 아니고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세팅할 때 날골 손댈 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 막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엣지 부분, 이 부분이 생각보다 살짝 올라와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나중에 세팅을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긁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엣지가 살짝 높아요. 그렇게 정밀한 세팅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알고 계시죠. 또 다른 질문 혹시 만약에 대패를 미크로 단위로 뽑을 수 있다면 사내 같은 거 대패질 할 때 반차를 미크로 단위면 사람의 손으로 그냥 기계 쓰세요. 만약에 한다면은 그 반차를 못 느낄 텐데 그러면 미크로로 뽑을 수 있는 대패 어미날의 기저비는 필요가 없나요? 그래도 규정은 해줘야겠죠. 이 규정이라는 게 규정이 나와서 지금 와이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규정이 1차 규정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차 규정이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2차 규정이 규정이도 1차, 2차가 나눠지는데 네, 이렇게. 2차 규정이는 이 부분을 찾는 걸 2차 규정이라고 해요. 이 규정이 한 것과 이 규정이 한 것이 여기 가서 이렇게 날카롭게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을 없애는 걸 2차 규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찾아내는 걸 1차 규정이라고 해요. 근데 모든 대패는 이 1차 규정을 해줘야 돼요. 각지를 써도 1차 규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일본 대패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날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약해요. 일본 대패 취약점이다. 이 부분을 자극하는 게
기저귀가 필요 없어도 여기를 날려주는 게 좋아요. 여기를 자극하지 않게. 여기를 자극하면 여기에 작은 크랙이 생기면 얘가 타고 계속 올라가거든요. 계속 타고 올라가니까 기저귀가 필요 없어도 1차 기저귀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하연님 말씀하시는 건 2차 기저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2차 기저귀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단차가 생겨서 좋을 건 없잖아요. 2차 기저귀, 2차 기저귀를 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 다른 질문 많이 받아야 돼요. 개인적인 질문 바로 대표 얘기한 질문. 2차 기저귀도 수술해서 예. 이렇게 이런 예, 스트레스. 그냥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한 1000번 정도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한 번만 돌려주면 돼요. 이 엣지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날카롭잖아요. 이 부분이 턱이 만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죽이는 거죠. 싹 죽이면 이렇게 죽여도 돼요. 굳이 어렵게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죽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죽이면 그 미세한 턱이 또 살짝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저기 이걸 형을 잡을 때 뒷날을 갈다가 그냥 모르고 막 열심히 갈았더니 여기 턱이 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버리세요. 그럼 대책이 없어 그거. 도대체 그거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날골이 제대로 안 붙겠죠. 단차가 생겼다는 얘기는. 그란이라 지금 날골로 휘어져가 그걸로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다 단차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냥 싹 밀어내는 방법도 있는데 생각보다 강철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리고 이 대패값의 거의 80%가 강철값이에요. 강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강철이 얇아지면 생각보다 이가 잘 나가요. 강철을 얇게 갈 필요가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일본 대패를 잘 쓰시는 분은 이만큼을 쓰더라도 이 뒷날을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가야 돼요. 뒷날 막 밀어서 뒷날 넓게 쓰는 건 그건 대패를 잘 못 쓰는 거거든요. 뒷날을 정확히 쭉 타고 올라가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뒷날을 그대로 형성해서 그대로 타고 올라가줘야 그 대패를 잘 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루가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연마 옆에는 모루가 항상 있어야 돼요. 연마하기 전에 항상 모루로 살짝 이 뒷날내기라는 게 뭐죠? 뒷날내기라는 건 이거 봐봐요. 이게 여기 날리면 여기를 타격하잖아요. 타격하면 여기 날끝이 살짝 휘어져요. 이렇게 뒷날내기라는 이 뒷날내기예요. 여기를 타격을 해서 뒷날을 살짝 내밀어요. 살짝 내밀어 뒷날을 그 내민 부분만 살짝 가려내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가셨죠? 이게 내가 여기를 얇게 가져가는 이유가, 얇게 가져가야 좋은 이유가 뒷날내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뒷날이 적어지면 여기를 톡톡톡톡 쳐요. 세게 칠 필요 없어요. 토도토독 치면 이게 날끝이라면 여기를 토도토독 치면 야가 살짝 휘어져요. 이 뒷날내미라는 얘기라는 건 일본 대패만의 고유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대패는 연철, 강철이 붙어 있잖아요. 강철을 때리면 당연히 깨져요. 그죠? 서양 대패 뒷날내미는 그런 건 아니죠. 강철을 때리면 탁 때리는 순간 툭 끊어져요. 근데 이 일본 대패는 연철이 두툼하게 붙어 있죠. 연철이 그 타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휘어지는 거예요. 휘어져. 그게 서양 대표는 아니에요. 일본 대표만 뒷날 내밀기를 하시는 거예요. 뒷날 내밀기를 하는 방법은 그냥 뚜루룩 치면 여기를 뚜루룩 치면 얘가 전체적으로 살짝 휘어지겠죠. 그 부분만 숫대에 살짝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뒷날 내밀기. 뒷날 내밀기는 항상 해야 돼요. 내가 연마할 때마다 조금씩 해나가면서 연마를 해야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돼서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니까 대패를 쓰면 쓸수록 뒷날이 계속 넓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거의 반절 이상 쓰면 뒷날이 엄청 깎여나가가지고 강철이 얇아졌다는 얘기는 이가 빨리빨리 나가요. 강철이 얇아지면 지탱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뒷날 내미기를 습관화하셔야 돼요. 쭉 뒷날을 내미고 연마할 때마다 툭 한번 때려주고 그 때리서 살짝 휜 부분을 숫돌로 샥 가려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뒷날을 항상 그 손으로 유지해서 쓰는 거예요. 일본 대표예요. 그럼 우리가 뒷날 평을 잡는다고 얘기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이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럼 그 상태
여기도 계속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뒷날 얘기를 하고 다시 평을 잡아야 되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론은 그래요. 이론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뒷날 레밍을 하면 뒷날 레밍을 해보시면 거의 99%에서 이 부분만 닿을 겁니다. 여기는 안 닿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왜 그러냐면 틀어진 게 달라요. 틀어진 부분이 달라. 그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뒷날은 여기 하나, 둘, 셋, 네 점이 정확히 평이 맞아야 날골에서 평이 맞는 거잖아요. 이론은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패를 세팅하다 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평이 맞고 여기는 안 맞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대부분 그럴 날골이 많아요. 이 부분이 맞고 여기는 안 맞거나. 왜냐하면 날골 자체가 이미 열처리 과정에서 틀어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숙제라는 거예요. 그걸 연구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뒷날 얘기를 하게 되면 가령 이제 대패 뒷날이라고 보면 얘기를 타결을 해서 압력을 주면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그 뒷날 표현을 만든다고 수술도 됐어요.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어렵고 이렇게 돼서 했을 때 요만큼 줄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를 지금 그 하관의 부분 전체를 다 해서 이통과 다리가 이쁘게 나오게끔 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위치가 다르거든요. 하고 뒷날 돼 있는 위치가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자, 처음부터 좁게 해서 할 거냐 아니면 깊게 넣어서 할 거냐. 그건 유효인데요. 그게 사실 일본 대패가 일본 대패 날물이 외날이냐 양날이냐 이런 의견이 많아요. 외날이에요, 양날이에요. 일본 대패 날물이 어미날이 외날이에요, 양날이에요. 양날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날이죠. 양날이에요. 여기 편을 잡았고. 외날은 외날. 이게 외날이니까. 외날이 사실 외날이라는 게 맞은데 외날이. 실질적으로는 양날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양날이 왜 생기냐면요. 여기가 볼록 오목하기 때문에 양날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죠. 그게 정답은 연마를 할 때 얼마나 깊이 넣냐에 따라서 연마 수도에 닿는 위치가 달라져요. 나를 때. 그렇죠. 그건 각자 이제 연구를 하셔야지. 다르다는 건 알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힌트를 주면 마무리로 갈수록 숙도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굽어져요. 자, 이렇게 굽어져있지 나중에 근데 숙도이면 이렇게 들어갈 때 그러죠. 이렇게 날 끌수록 날 끝은 들려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자, 이게 날 끝이 나는 여기가 이렇게 심하게 과장했는데 이렇게 됐잖아. 깊이 들면 날 끝이 닿겠죠? 빼면 날 끝이 뜨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이용하는 것도 연마의 한 방법이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적절히 이용할 것이냐는 여러분의 몫이죠. 이게 중요한 건 마무리로 갈수록 어미날을 깊이 넣어주는 건 맞아요. 마무리로 갈수록 깊이 넣어주는 건 맞아요. 마무리는 깊이 빼주는 게 좋아요. 마무리를 얕게 가봐야 날 것을 안 닿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깊이 가주는 게 포인트예요. 근다고 너무 깊이 가버리면 좀 그것도 그래요. 그 대신 뒷날을 연마할 때 사실은 보면 이렇게 난물이 휘어 있잖아요. 이렇게 수돌이고 뒷날을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넣다 뺐다 하잖아요. 그때 이 날끝은 닿지만 이쪽 부분은 임의의 어떤 한 점이 닿고 있잖아요. 그게 여기가 10번 닿으면 여기는 임의의 지점 안 닿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숫도를 많이 밀었다 해서 여기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죠? 내가 날끝을 숫도를 연마한다 해서 여기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10번을 밀었으면 여기는 임의의 어떤 한 점이 닿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돼야 맞다는 얘기가 이게 숫도를 연마했는데 여기가 넓어졌다 그러면 연마를 잘 못하는 거죠.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휘어진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휘어진 부분이 사실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저도 잘 판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 사람이 아니면 제가 일본 사람이면
그 연마 장인이한테 그 대표하는 장인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아마 그 사람도 모를 것 같아요. 모르겠죠. 이게 정상이야? 아니면 이게 반드시 튀는 게 정상이야? 다 의견이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걸 각자 이용하는 건 다르겠죠. 자기가 알아서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건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그 부분 연구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본 대패는 어미날은 이거 불량이에요. 분명히 불량이에요. 이렇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날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 할까? 동양인들의 그거 감각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조금 이상하게 태어난 날물이에요. 이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초보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날물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은데 사람들은 그냥 대패 살아가 금방 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이상한 날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량스러운 날물인데 이 불량 날물로 정상적인 대패를 쓰라고 하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불량인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량인 걸 알아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일본 대패는 불량이에요.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걔네들 성격이 좀 이상하긴 해요. 걔네들이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한 가지 목적의식이 있어요. 일관성은 있어요. 그 일관성이 정밀한 작업을 해서 태어난 건 맞아요. 정밀한 작업이 가능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안 물어봤지만 일본 애들도 왜 이 날물로 2미크론, 3미크론이 대표밥이 나오는지는 몰라요. 그 원리를 설명을 하면 그 사람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걸로 2미크론, 지금 최고가 2.5미크론 나왔어요. 왜 이 날물로 대표밥이 2.5미크론이 나오냐 하면 그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하다 보니까 나왔고 하다 보니까 나온 거야.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은 내가 찾잖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왜 나오는지는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일관성이 있게 이상하게 나는 걸 만들었어요. 일관성은 있어요. 이 대패가 일관성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얇게 나오는 법은 몰라요. 그건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뭐 대패를 만지는 사람마다 다 이론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제 이론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대표예요. 근데 다른 분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분명히.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상하잖아요, 야가 이상은 답이 없잖아요. 어떤 게 답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일본 대패는 어미날이 메인인데 메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규격화가 안 돼 있잖아요. 이 대패, 이 날물도 대장장인들마다 다 달라요. 다르고 휘어진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다못해 두께도 다 다르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론이 정답이에요. 자기가 하는 방법이 정답이에요. 근데 스스로 연구를 하는 일본 대표는 스스로 연구해 나가야 돼요. 자기가 계속 관심을 갖고 스스로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일본 대표의 구조적인 이해예요. 이걸 알면 어느 정도 조금 나중에 좀 헤쳐나가는 방법이 보일 거예요. 하다 보면 이런 부분,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생길 거다. 이런 문제가 생길 거다 하는 걸 알기만 해도 조금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대표를 만져야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를 모르면 질문도 없어요. 알아야죠. 또 없으세요? 배고프신가 보다. 그러면은 이쪽에 대쪽 얘가 파져 있고 대패 지금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파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희한하게 파지는 만약 대패 날이 왔을 경우에 진짜 막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희한하게 파져 있는 거 희한하게 세팅을 하면 돼요. 희한하게 세팅을 어쨌든 일자로 떨어지는. 네, 그 일자로 떨어지. 이제 찾으면 되게 난감해요. 답을 찾아내요. 근데 방법은 자기가 찾으셔야 돼요. 여기를 밀어도 되고, 여기를 판판하게 잡아도 돼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알았잖아요. 뭐 원인이 뭔지 알고 대표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돼요. 이게 세팅을 한다. 세팅을 해.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정답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팅하는 방법은 있어요, 따로. 근데 그건 내 방법이라는 거죠.
내 방법일 뿐이에요. 그걸 더 찾아서 하는 건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고 일본에 대해서 별 호감도 없지만 그건 있어요. 일본 대표 애들이 얄기깎기 대회 같은 거 대표 많이 쓰죠. 거기에서 딱 질문이 하는 거 보면 무슨 대표 했어요? 라는 질문은 안 해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 분명히 갔으면 대표 이름이 뭐예요? 이것부터 물어봤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대표예요? 안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요. 일본 대표는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다 퀄리티가 나와요. 물론 뭐 보급형 뭐 그런 거 빼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좋다, 뭐 복장량 대표다, 뭐 이런 좋은 대표들은 자기가 하는 분야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 어떤 대표를 써야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금정대표라고 막 얇게 나오니까 그 대표 가격이 팍 올라가요. 근데 그 대표 있으면 빼나요? 못 빼요. 그건 그 사람의 역량이야, 그거. 근데 그 사람이 그 대표를 써서 나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쓰면 나오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대표는 뭘 대표를 썼냐 물어보지 마세요. 또 숫돌도 마찬가지, 연마도 어떻게 하면 잘해요?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답 없어요. 저도 숫돌 대표 엄청 많이 써봤지만 절대 숫돌 탓 아니에요. 절대 숫돌 탓 아니에요. 자기 손 탓이야, 손. 숫돌은 그냥 내가 구현하는 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답을 줄 수는 없어요. 답은 다른 데서 찾아도 돼요. 물론 내가 천연석을 써요. 그리고 천연석을 쓰는데 천연석이 없다고 해서 그 대표가 못 빼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 어미날에 이 이빨이 이제 현미경을 했을 때 이빨이 깨지는 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건가요? 전혀 허용이 안 돼요. 전혀 허용이 안 돼요. 이빨이 깨졌다는 거. 우리가 얇게 깎기 할 때 선명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것도 제가 지어낸 얘기인데 선명도라는 거 날끝의 직선도예요. 날끝이 정확히 직선이 잡혀있냐를 선명도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날끝은 어쨌든 간에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다 톱니 형태잖아요. 직선이다 아니면 다 톱니 형태인데 그 톱니 형태를 얼마나 직선으로 잡았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선명도를 잡으라는 얘기는 날끝을 직선으로 가르라는 얘기예요. 직선으로. 빤트들. 그러면 얇게 깎기라는 게 얇게 깎으려면 그 가끔 보면 이렇게 대표밥을 뺐는데 막 스타킹처럼 나오는 대표밥 있죠. 이렇게 막 스타킹처럼 그 되게 얇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얇은 대표밥이 아니에요. 얇게 보이는 대표밥. 예. 선명도가 잡혀있는 날끝으로 밀면 그렇게 스타킹처럼 나오면 안 돼요. 대표밥이 반듯하게 나와요. 그게 종이처럼. 그렇죠. 그 시골에서 쓰는 뭐죠? 갈고리 같은 걸로 이렇게 흙을 밭을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턱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선명도를 잡아고 날끝을 선명도를 잡아서 쭉 밀면 이렇게 스타킹처럼 나오면 안 되고 쭉 반스지게 백지창처럼 쭉 나와줘요. 만약 거기가 선명도가 안 잡혀있어 날끝이 오돌토돌하면 얘가 오돌토돌하게 쭉 파고 나가니까 얘가 스타킹처럼 둘이 중간에 구멍이 꼭꼭꼭 뚫리는 그런 대표값이 나와요. 근데 그건 연마가 잘 못된 거라고 봐요. 선명도가 안 잡혀있는 거라고. 그럼 이것도 있었네. 그러면 저희 이걸 조정을 할 때 이렇게 보고 치는 거 여기서 치지만 이렇게 볼 때 여기를 치고서 흡체를 시키고 여기 이 등을 쳐가지고 올리거든요. 아니 여기를 쳐줘야 돼요. 여기를 쳐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원래 용도가 그래요. 근데 그 여기를 잘못 치면 이제 쪼개진다는 의미죠. 여기를 잘못 치면 쪼개질 수는 있는데 쪼개진다는 의미는요. 내가 대표집을 쪼개 먹었다는 건 세팅을 못했다는 소리예요. 같아요. 아까 왜 쪼개지는 이유를 말했잖아요. 그렇죠? 대표집이 쪼개진다는 건 물레면에 타격점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타격점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건 내가 물레면 수정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대패를 쓰다가 물레면이 알값이 흩어졌다, 알값이 무너졌다라고 느끼면 세팅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 알값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대패 날물이 어느 한쪽으로 먼저 나와요. 반드시 안 나오고 들어가고 반드시 안 하면 그게 알값이 무너진 거예요.
그걸 계속 방치하면 물매면이 이렇게 봉우리처럼 올라오잖아요. 봉우리처럼 올라오는 상태에서 압력을 세게 주면 얘가 거기 탁 치면 타격점이 돼서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물매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치면 얘가 쫙 갈라지듯이 그런 식으로. 근데 대패집을 깨먹었다는 얘기는 물매면이 이 타격점이 생겼는데 내가 수정을 안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깨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대패집이 쫙 깨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여기에 크랙이 많이 생겨서 이 크랙이 많이 생겼다는 것도 사실 세팅을 잘 못했다. 여기 양쪽으로 크랙이 생기는 건 이 부분이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치잖아요. 치면 얘가 쭉 건드려요. 이 부분 되게 약하잖아요. 허리를 자꾸 치면 여기에 자꾸 크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확히 허리 안 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여기에 크랙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크랙이 생겼다는 소리는 내가 자꾸 허리를 쳤다는 얘기잖아. 쳐가지고 야를 자꾸 자극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히 물매면 수정이 잘 돼 있으면 대패질이 그렇게 여기 쳤당에서 깨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깨졌으면 그 전에 내가 대패 관리를 못한 것입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이 날의 최종적인 압력이랄까요? 어디까지? 압력은 이게 그 정답은 없어요. 예, 이 압력이 세다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압력이 너무 약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압력은 자기 취향이에요. 이게 압력이 약하다고 해서 대패가 쑥 밀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야는 쐐기 형태거든요. 쐐기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야가 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압력이 약하다 이렇게 두고 쑥 놓으면 쭉 빠질 정도는 안 되지만 손으로 꾹 눌러서 야가 딱 잡혀 있으면 대패 빼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대패를 쓰는데 그 대신 안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밸런스가 안 맞았다는 거죠. 압력이 약하고 높은 게 아니고 날골이나 물매면에서 얘를 제대로 못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압력이 세도 약해도 떨림이 생기는 거예요. 야같이 대패질이 어미나를 정확히 받쳐주지 못하면 압력이 아무리 세도 떨림이 생겨요. 아무리 약하면 더 떨리게 돼요. 근데 밸런스만 잘 날골에서나 물매면에서 잘 잡아주고만 있으면 압력이 약해도 대패를 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압력은 별 지장은 없어요. 또 다른 살짝 정리되면 바로 이렇게 식사로 넘어갈게요. 네. 어렵네. 시간